연봉 베이스가 6천 정도 나왔었어요. 낮지 않거든요. 직무 바꾸고 산업군 바꾸고 연봉 올려서 가셨어.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이직을 할 때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전 직장보다 당연히. 그런 걸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이직을 해서 입사를 할 때 네.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통 더 높게 부르지 않나요? 회사 쪽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전 연봉 베이스 협상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내가 직전에 받았던 연봉이 어느 선이냐에 따라서 연봉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얘기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연차가 똑같은 직무로 입사를 해도 연봉이 달라요.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봉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직을 하고 커리어를 가져가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연봉이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너무 티 감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연봉이 결국에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직무 전문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연봉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직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연봉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규모가 큰 회사를 가는 것도, 글로벌 탑 기업을 가는 것도 다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한 전략인 거죠. 어쨌든 이제 이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봉을 협상해서 가는 건데, 직무를 변환해도 연봉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쉽지 않은데 제가 어쨌든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직을 하면 무조건 연봉을 올려야 되는 게 디폴트고,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당연히 내리려고 주장을 하겠죠. 나 값싼 연봉에 얘를 데려왔어가 어쨌든 인사팀 혹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과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도 문제가 사실 많아요. 인재 유출을 자초하는 거긴 하거든요. 더 좋게 인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연봉을 좀 많이 깎아서 데려오는 것도 성과로 생각하고 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해왔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전 연봉이 이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직무를 바꾸더라도 연차에 인정 어느 정도 되면 연봉 협상이 가능해요. 그렇게 현재 연봉이 낮지 않았어요. 한 3년차 정도 되신 분인데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어서 원래 연봉 베이스가 6천 정도 나왔었어요. 낮지 않거든요. 6,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직무 바꾸고 산업군 바꾸고 연봉 2천만 올려서 가셨어. 아니 근데 직무를 바꾸면 어쨌든 그 분야에서 신입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꽤 많아요. 이런 케이스. 아 진짜요? 최근에도 직무 바꾸고 산업군 바꾸고 1,300만 원 올려 가신 분이 계세요. 연봉이 낮지 않았어요. 그 전에 연봉 5,000대였는데 6,700 정도? 직무 뭐에서 뭘로 변경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컨텐츠 검수하시다가 마케팅으로 가셨고, 컨텐츠니까 마케팅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분야에 아, 진짜요? 전혀 다른 포지션이에요. 네, 전혀 다른 쪽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금융권에서 일을 했어요. 그 금융권은 딱히 직무가 없거든요. 네, 네. 말을 하자면 여신 관리를 하셨던 분인데 네, 데이터 네. 분석으로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맨날 유튜브에서 하는 똑같이 반복하는 그 앵무새 같은 말 있죠? 네. 그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듣고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가는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진짜 말고 커리어를 브릿지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채널에 맨날 얘기하는 똑같이 말하는, 그죠? 진짜 앵무새 같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막 현타가 와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해서. 저는 이제 사례가 있고 백데이터가 있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얘기. 네. 이렇게 해서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헤드헌터들이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분들도 신기해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브릿지를 시켜서 가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합격률이 높진 않다라는 걸 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라이 하기도 쉽지 않고 지원자 한 명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갖고 보내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렇게 한다 한데 성공하는 보장이 없고,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세 번째는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요건에서 채용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지원자 이 요건에 맞진 않지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에서 의뢰를 준 건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들이란 말이에요. 이 회사들이.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요구를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춘 다른 옵션을 제안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너 나가, 너 이제부터 내가 의뢰 안 줄 거야 해서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트라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쉽게 하기 어려운 것 뿐이지 안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잘 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확실하게 그래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다. 직무나 산업군을 옮기면서도 연봉을 올려갈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직을 준비하면서 뭐 중고 신입으로 가려고요 라던가 아니면 직무를 바꿔보려고요 하면 일단 연봉은 포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데 제가 상담할 때도 연봉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맞춰놓은 이 프라이스인데 내 태그를 예를 들어서 5천이라고 찍었는데 이걸 계속 갖고 가야지. 얘를 버리고 3천으로 바꾸면서 내 값어치를 낮추면서 옮겨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커리어를 가져가려고 하는 좋은 회사를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허세를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쵸. 나 구글 다녀에 대한 허세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내가 같은 시간 일하고 많은 보수. 네, 보수나 합당한 처우. 네. 나다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오늘 잘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직무를 전환해서 이직을 한다. 그러면은 이직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이랑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궁금한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할 수가 있나요? 물론 현실적으로 시간 제약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100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사람은 매일매일 10씩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2밖에 못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이직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백기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면접에서. 일단 공백기가 누구나 리즈너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공백기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시험이 안 돼서 공채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다. 이런 정도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사실 공백기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거나 공백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2년, 3년 이렇게 있었어요. 문제가 되겠죠. 이상하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공백기인 경우 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회사 입장에서.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뭐 했어 대체?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딱히 못해. 진짜 놀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잉여의 세관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기업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잘 생각해봐야죠.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급여 협상이 어쨌든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근데 보통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냐면 준비를 안 하고 지원을 계속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안 만들고 계속 지원하고 면접 보고 지원하고 면접 보고 떨어져서 한 2, 3개월 쉬고 지원하고 면접 보고 지원하고 면접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진짜 생으로 공백만 만든 상태에서 이 마지막 질문만 하고 이거 끝낼게요. 네. 이직 전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몰래 서류 쓰기.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쓰란 얘기가 아니라 집에 와서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좀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인수인계에 관련해서 JD를 적어놓는 게 있을 거예요. 직무 그 기술서라는 거를 그거 적으면서 어쨌든 이력서도 좀 같이 적는 게 좋고 구체적인 수치나 어떤 그 지표들은 사실 회사를 떠나면 회사의 자료를 열어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서 이걸 쓰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재직할 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직할 때 빨리 그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들, 정보들 빨리 끄집어내서 내 이력서에 빨리 넣어놔야 되고 성과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빨리 넣어놔야 되고 수료증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이제 표창 같은 거 받는 경우도 있고 우수사원상 이런 거 수상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넘버나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복사본이 있거나 뭐 수료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잘 어디 폴더 같은 데다가 스캔해서 저장해놓고 이런 걸 해야 나중에 퇴사하고 취업기간 막 길어졌는데 너 아직도 회사 안 갔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회사 다시 가서 연락해가지고 저 이거 서류 좀 발급해 주실래요? 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쵸. 아니, 물론 내가 뭐를 못해서 안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뭔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미리 해놔야죠. 이렇게 이직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주 채널의 타겟이 이직자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직에 대해서 너무 안 다루고 사실 맞아요. 신입 콘텐츠를 많이 좀 다루긴 했어서 앞으로는 이직자 분들을 위해서 이직 콘텐츠도 좀 많이 다뤄보고 저희 그 회원분들이 사실 이직하는 그 회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직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볼게요. 안녕.